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아이소트로픽, 아이소 파라메트릭 포뮬레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소 파라메트릭 지난 시간 했던 내용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 오늘은 이제 실제로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로부터 최종적으로 K 매트릭스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를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벨루에이션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아이소 파라메트릭 엘레멘트를 가지고 액츄얼 코디네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액츄얼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적분을 정의를 했어야 하는데,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의 내추럴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즉 내추럴 엘레멘트를 이용해서 적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추럴 엘레멘트에서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B매트리스도 정의할 거고, 그 다음에 쉐입 펑션도 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아이소 파라메트릭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특징은 지오메트릭 쉐입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사용하는 쉐입 펑션 자체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입 펑션을 직접 한번 유도를 해봤었죠. 그래서 별점 4개에 대해서 쉐입 펑션을 유도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쉐입 펑션은 내추럴 엘레멘트에 대한 쉐입 펑션입니다. 그래서 s와 t에 대한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쉐입 펑션 구성해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비매트리스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비매트리스를 정의하기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미분값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디스플레이스먼트조차 역시 이 내추럴 엘레멘트, 즉 s와 t에 대한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코디네이트인 x로 미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체인 룰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다음같이 s에 대한 미분을 알고 있고, 다음 우리가 궁금한 x에 대한 미분 값들 또는 y에 대한 미분 값들을 언노운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리스, 이 부분이 자코비안 매트리스인데, 자코비안 매트리스의 인버스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우리가 실제 알고 싶었던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에서의 x 또는 y에 대한 미분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학부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대학원에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자코비안에 대한 개념이긴 한데, 학부에서는 사실 액츄얼 엘레멘트와 내추럴 엘레멘트를 매핑하는 게 왜 필요한지도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내추럴 엘레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액츄럴 엘레멘트에서의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싶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추럴 엘레멘트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핑을 해야 되는데, 이 매핑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바로 자코비안이라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다같이 x 또는 y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다같이 체인룰을 쓰므로써 자코비안 매트리스가 나오기도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퍼레이터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매트릭스로부터 이제 여기에 어떠한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오른쪽 같은 식을 통해서 미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인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B 매트리스라고 했던, 즉 그레디언트 매트리스를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다음같이 자코비안과 그 다음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즉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사실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과 그냥 절점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U라는 걸 들고 와서 대입을 해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B 매트리스는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과 오퍼레이터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B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쉐입 펑션의 미분값들로 원래 구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이 어떻게
식에서 나타나지는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한 형태를 이렇게 나타낼 폼을 우리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B 매트리스는 총 4개의 4개의 매트릭스로 구성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B1부터 B4까지 해서 B1이 의미하는 것은 1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으로 이루어진 B 매트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2번 같은 경우도 2번 쉐입 펑션을 이루어진 B 매트리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점선은 제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함이지 뭐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눠져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x8,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열과 3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이 매트리스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구성을 할 때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오른쪽 여기 슬라이드에 정리된 바와 같이 미리 중복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은 계산을 해두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두고 이를 저장해 놨다가 B1을 B1을 평가할 때도 활용을 하고 B2를 평가할 때도 동일한 파라미터들을 활용하면은 참 편리하게 B 매트리스 구성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제가 텀프레이터 3를 내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쉐입 펑션의 미분이 이제 필요하겠죠. 현재는 S 또는 T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와 T로 미분된 값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쉐입 펑션을 미분함으로써 구성을 하면 되고요. 자, 이 부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역시나 B매트리스 여러분이 보시면은 형태가 쉐입 펑션의 S에 대한 미분 또는 T에 대한 미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T 또는 S에 대한 미분, 여기는 T, S 이런 식으로 내추럴 엘리멘트에서의 코디네이트로 쉐입 펑션을 미분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입 펑션에 대해서 S 또는 T로 미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S 또는 T로 미분된, 즉 각 쉐입 펑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코비안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츄얼 엘리멘트에서 코디네이트를 내추럴 엘리멘트에서의 코디네이트를 미분하는 값이 자코비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미분을 수행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가 이 지오메트릭 쉐입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쉐입 펑션을 사용한다고 했죠. 즉 지오메트릭 쉐입에 대한, 즉 x 또는 y에 대한 코디네이트는 기존에 우리가 유도했던 내추럴 엘리멘트에서의 쉐입 펑션과 그 다음에 절점에서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s 또는 t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미분값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코비안은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의 미분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값을 이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사실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매틀랩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구성한 디터미넌트 J를 가지고 매틀랩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디터미넌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좀 더 여러분이 매틀랩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이제 매틀랩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코드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내재 함수로서 디터미넌트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은 디터미넌트를 직접 유도했던 이식을 활용하는 게 편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비매트리스도 유도하는 법 배웠고, 그 다음에 자코비안도 어떻게 유도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다음과 같이 엘레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이 K를 평가하고 싶은데, 그 경우에는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BDB라는 이 부분을 적분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액츄얼 엘레멘트의 적분을 다음과 같이
내추럴 엘리멘트에서의 적분으로 바꾸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B 매트리스는 S와 T에 대한 내추럴 코디네이트에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적분음 구간도 역시나 ds, dt로 내추럴 엘리멘트에서의 미소 길이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자코비안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K 매트리스를 적분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K 매트리스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수치 해석을 듣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뉴턴 코테츠와 가우시안 쿼드러처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수치 해석을 이미 수강을 했고 현재 4학년인 학생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치적 부분에 대해서 좀 예전의 기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간단한 뉴턴 코테츠 방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야 될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디 포스와 서페이스 포스를 적분하는 과정이었었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유도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 서페이스 포스를 절점력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 스트레스 현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액츄얼 엘리멘트를 다음과 같이 내추럴 엘리멘트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번 절점이 되겠죠. 2번 절점 1, 마이너스 1 3번 절점 1, 4번 절점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텐데, 현재 2번과 3번 절점, 즉 2번과 3번 절점에 트랙션이 작용을 하고 있고, 내추럴 엘리멘트에서도 2번과 3번 절점은 현재 이 부분이 되겠죠. 즉 2번과 3번 절점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즉 사이드 특징이라고 한다면 S 좌표값이 1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는 1이라는 값로 놓고 적분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페이스 펄스를 적분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한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우리가 길이가 필요하게 되네요. 그 길이는 2번과 3번 절점에서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번과 3번 절점에서의 좌표 값을 가지고 길이를 찾아주면 다음같이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쉐입 펑션은 현재 2번과 3번 절점에 트랙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쉐입 펑션과 3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쉐입 펑션에서는 사실 s가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과 4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은 0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다음같이 2번과 3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만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랙션은 x 컴포넌트와, 즉 여기서는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y 방향, 즉 t 방향 성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두께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두께는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요소를 가정했기 때문에 0.1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쉐입 펑션 n2와 n3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x는 1이라는 값을 넣어서 적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서페이스 트랙션 같은 경우는 지금 x방향 또는 여기서 내추럴 코디네이터는 s방향으로 현재 2000 푸사이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직각 방향, 수직 방향인 t방향에 대해서는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쉐입 펑션 넣고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서 전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h는 0.1,
그 다음 길이가 5라고 둬서 다음과 같은 값으로 얻어지게 되고, 여기서 s는 1을 통해서 적분을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s는 1을 넣고, 이와 같이 되겠죠. s는 1을 넣고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분을 수행해 주면 되겠죠. 적분을 수행해 보니 최종적으로 500 그리고 1010이라는 값을 얻게 됐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2번 절점에 500파운드, 3번 절점에 500파운드가 걸리게 돼요. 현재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트랙션이 현재 2000 푸사이가 작용을 하고 있고, 요소의 길이는 5, 그냥 두께는 0.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0 푸사이가 힘이 1000파운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000파운드를 2번과 3번 절점에 동일하게 나눠주는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적분을 수행해서 나타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분포력을 총 힘으로 나타내 주고 총 힘의 값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거를 동등하게 각 절점에다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한 번 더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 절점에서의 절점력으로, 즉 surface traction, surface force를 절점력으로 바꿔서 고려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이 surface force를 직접 유도하는 법부터 현재 이 문제를 푸는데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에서 주안점인 적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가 되게 한다라는 게 사실 적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어떤 구간을 주어지게 되고 그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또는 x방향이냐 y방향이냐에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a와 b 사이 범위에서의 다음과 같은 fx, dx, fx는 높이가 되겠고 dx는 넓이 또는 밑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들을 모아서 전체의 총량 또는 합계를 계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다른 말로는 다음과 같은 곡선에서의 해당 구간에서의 면적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구적법이라고 한다. 즉 쿼드러처라고 한다는 얘기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과 같은 면적을 가지는 사각형을 구축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사각형, 또 이와 같은 사각형들로 무수히 많은 사각형으로 구성을 하고 이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적분 면적을 찾아간다라는 게 이 구적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치정적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이 A와 B라는 구간이 주어지고 이걸로부터 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뉴턴 코테츠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구적분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즉 구간별로의 사각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떠한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즉 A와 B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A와 B를 에 대한 이 두 점을 기준으로 다항식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 구간 내에서도 이 A와 B라는 구간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간을 나누면 나눌수록, 즉 다음과 같이 여러 구간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실제로 적분값이 좀 더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절점이 두 개가 주어지게 되면은 선형으로 다음 같은 다항식으로 구할 수가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적분 구간 내에 절점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점이 3개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2차의 파라볼릭한 형태로 다항식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뉴턴 코테치 방법은 복잡한 함수나 부표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알기 쉬운 다항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항식이 여러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적분하지 못할 사람은 아마 기계과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항식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 근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두 개의 절점을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선형으로 근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절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2차의 식으로 구성을 해서 다음같이 이 파란색 라인을 적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금 구성했던 이 실선을 적분하게 되는 것이죠. 뉴턴 코테치를 여러분이 적용을 할 때에는 구간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좀 더 근사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A라는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는 절점 두 개를 이용해서 점선으로 다항식을 표현했죠. 이거를 적분하는 것과 구간을 세 개로 나눠 놓고 각 구간을 선형으로 근사해서 적분하는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적분 구간을 여러 개 나눠서 선형으로 근사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구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이 구간별로 우리가 선형으로 할지 아니면은 2차로 할지를 정해서 적분하는 방법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차 다항식이 좀 더 정확하긴 한데 편의상 우리가 구간을 잘게 쪼갠다라고 하면은 다음같이 직선, 즉 1차 다항식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정확도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항식이 1차인 경우에 사다리꼴 공식, 트래페조이달 룰을 배우게 될 거고요. 현재 여기서 뉴턴 코테치는 제가 심슨 1/3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사함수를 우리가 첫 번째 선형으로 했다. 두 번째 2차로 근사했다 라고 했을 때 선형으로 근사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이라고 부르고 2차로 근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심슨 1/3 즉 3분의 1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3분의 1이라는 명칭이 붙었는지는 심슨 3분의 1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배울 예정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다항식이 1차인 경우, 즉 선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하는 A와 B라는 구간에서의 함수값 FA와 FB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FA와 FB를 가지고 다음같이 선형으로 근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즉 여기는 이제 절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울기 그 다음에 x좌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A에서 B라는 구간에서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여러분이 손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적분에 대한 값이 다음같이 B-A 그리고 두 개의 함수값의 절반으로 합의 절반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1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손으로 적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으로 적분돼서 얻어진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B-A라고 하는 부분, 즉 B와 A에 대해서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 즉 적분 영역에서의 밑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A와 FB를 더한 다음에 이걸 절반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 두 개의 평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 정도가 평균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사각형을 적분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적분의 추정값은 밑변 곱하기 average height, 즉 높이로 즉 높이의 평균으로 높이의 평균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림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코테츠의 다음과 같은 폐구간 공식, 즉 A와 B라는 구간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적분은 다음과 같이 각 구간의 길이와 밑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하이트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공식은 구간에서의 함수값의 합의 평균, 즉 함수값의 두 함수값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진 값, 이 값을 기준으로 높이 에버리지 하이트가 정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구간, 즉에 대해서 방금 같이 적분 사다리꼴 공식을 배웠는데, 이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수치 적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구간은 0에서부터 0.8까지 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적분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5차 다항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우리가 두 개의 구간을 가지고 선형으로 근사해서 적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5차의 식을 선형으로 적분하다 보니 오차가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정해는 1.6이라는 값을 가는데, 우리가 사다리꼴 공식을 통해서, 즉 길이는 0.8, 그 다음에 높이는 a와 b에서의 함수값, 즉 0.2와 0.232가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0.17이라는 적분값이 나왔습니다. 정해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림에서 봤을 때에도 실제 적분 면적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면적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방금처럼 A와 B라는 구간, 즉 0과 0.8이라는 구간에서의 이 두 구간을 가지고 선형으로 근사해서 이와 같은 면적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적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여지죠. 그림으로서도 보여지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오차의 식이었는데 이를 선형으로만 근사했더니 큰 오차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분한다고 하면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눠주는 게 필요하게 되죠. 즉 단일 구간이 아니고 점을 여러 개 더 찍은 다음에 각 구간에 대해서 선형으로 근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구간을 통해서 다구간에 대한 적분을 수행해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적분을 수행을 해야지만이 좀 더 정확한 적분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사실 수치 해석 시간에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제가 수치 적분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한 그 정의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는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심슨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심슨 공식이라는 거는 선형이 아니고 고차의 다항식을 사용을 해서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심슨 공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현재 심슨 공식에서도 저는 이 절점을 3개만 이용을 하고 있는 심슨 1/3, 즉 2차식으로 근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림은 구간이 A와 B라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하나의 함수값을 더 추가를 해서 3개의 점으로부터 2차의 식을 만들어내고, 2차의 다항식으로부터 적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슨 1/3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과 같이 또 등간격으로 3개의 구간을 나눠서 토탈 절점 4개를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할 경우에는 3차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 3차의 식으로부터 적분하는 것은 심슨 3/A 이라는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절점 3개를 가지고 2차의 다항식을 구성한 다음에 이 2차의 다항식을 적분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죠. 자, 심슨 3분의 1 공식의 경우 다항식이 2차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차 라그랑지 보완 다항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써볼 수가 있는데, 라그랑지 보완 다항식 역시 수치 해석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절점 3개를 이용해서는 이와 같이 2차의 식을 구성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치 해석 시간에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분을 이제 A에서 B라는 구간, 여기서는 이제 X0에서 X2라는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위의 식을 실제로 적분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 즉 A와 B라는 구간 중간에 다음과 같이 X1이라는 절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는데, A, B라는 구간의 중간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구간에 절점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제 X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X0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X1, 여기는 X2라고 줄여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적분 값으로부터 평균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최종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구간 H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의 절반 값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구간의 절반을 h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h를 3으로 나눠지는 값이라고 해서 심슨 3분의 1이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던 x0, x1, x2에서의 함수값 세 가지를 가지고 평균 높이를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h를 다시 한번 2분의 b-a를 넣고 식을 평가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b-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우스 쿼드로츠를 했을 경우 6변이 되겠고요. 여기는 평균 높이가 되겠죠. 자, 평균 높이를 결정을 할 때 x0에서의 함수값은 6분의 1을 갖고, 자, x1에서의 함수값은 6분의 4, 그 다음에 x2에서의 함수값은 6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중값을 가지고 평균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중값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중간점에서는 6분의 4의 가중값을 가지고 높이를 평가할 거고, 양끝점에서는 6분의 1이라는 가중값을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높이를 반영할 때 중간은 6분의 4라는 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양 끝점에서는 6분의 1 정도의 함수값만 높이를 평가할 때 활용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예제는 이전에 풀었던 예제와 동일하지만 현재는 심슨 1/3 룰을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다음과 같은 5차의 식은 정해가 1.6이 나오고 있는데 1.6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간을 두 개로 나누게 되고요. 총 구간이 0.8이 아니고 0.4, 0.4가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절점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계산을 하고요. 즉 0에서의 함수값, 중간이 0.4에서의 함수값, 0.8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전체 구간 0.8에다가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은 가중치가 6분의 1, 그 다음 중간은 6분의 4,
그다음 끝점에서도 역시 6분의 1이라는 가중치를 도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적분을 평가해 주게 되면은 1.36이라는 값이 얻어지게 되고, 이는 선형으로 계산했던 트래펠조이달보다는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정의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차의 다항 시기를 여러분이 적분하는 과정이었고, 이거를 3차의 식으로 2차의 식으로 근사했기 때문에 5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역시도 여러분이 5차를 줄이고 싶다고 하면은 구간을 더 많이 나눠서 2차의 식들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적분이 좀 더 정확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뉴턴 코테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정적분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가 손으로 했던 적분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다음같이 구간 적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D-E, 즉 밑변과 에버리지 하이트, 에버리지 하이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된다 라고 했고, 이 에버리지 하이트를, 즉 평균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트래페조이다 같은 경우는 구간에서의 함수값, 즉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에 대해서 가중치는 2분의 1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슨 1/3로 오게 되면은 양끝 절점에서는 6분의 1씩의 가중치, 그 다음에 가운데 절점에 대해서는 6분의 4에 대한 가중치로 적용을 해서 에버리지 하이트를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 테이블에 보면은 현재 트래펠조이달부터 심슨 1/3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중치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과 동일하죠. 트래펠조이달은 2분의 1씩, 심슨 1/3는 양 끝에는 6분의 1씩, 가운데는 6분의 4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분자 부분을 보시면은 1, 4, 1이 되죠. 그래서 1, 4, 1을 다 더하게 되면 6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분모와 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외우셔도 좀 더 머릿속에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래펠조이다 역시도 분자에 대한 가중치를 다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게 분모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룰들도 다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가중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중치의 합은 토탈 썸이 1이 되게 됩니다. 그거를 기억을 꼭 하시고 다음과 같은 뉴턴 코테치를 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유한조수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뉴턴 코테치 방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1차, 즉 바엘레멘트나 스프링 또는 빔 엘레멘트에 대해서 아이소파라메틱 엘레멘트로 정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간 적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변은 2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h라고 하는 것은 2로 평가가 되고, 현재 내가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값만 이용해서 선형으로 적분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스테페조에다 룰을 써가지고 가중치 2분의 1을 넣고 여러분들이 함수값을 평가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뉴턴 코테치에 대한 몇 가지 프로퍼티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특히나 이제 에큐러시에 대해서, 정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자, 트래펠조이달로 여러분들이 어떤 적분을 했다 라고 한다면, 트래펠조이달은 1차의 정확도를 갖습니다. 즉 1차의 정확도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선형 함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슨 1/3 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3개를 이용을 해서 2차의 식으로 구성을 했었죠. 트래페조이는 1차 다항식이었죠.
그래서 2차의 다항식으로 여러분이 근사에서 적분했기 때문에 그러면 2차의 정확도를 갖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에러를 봤을 때에는 accuracy, 즉 정확도를 봤을 때에는 3차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인트 3개를 가지고 2차로 근사를 했지만 3차시까지 정확하게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슨 1/3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예상했던 정확도보다 한 차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심슨 3/8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3차의 다항식을 가지고 적분을 수행을 함으로써 3차의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심슨 3/8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심슨 1/3 룰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적분 절점을 에버리지 하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함수의 접점을 늘려갈 때마다 다음과 같이 근사하는 차수는 올라가게 되는데 동일하게 포인트가 5개일 경우에는 우리가 볼스 룰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5차의 정확도를 갖는데 또 6개의 절점을 활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5차의 정확도를 갖기 때문에 사실상 5개의 절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4차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로부터 평가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뉴턴 코테츠까지 여러분이 배움으로써 수치 적분이 어떻게 수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우스 쿼드로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쿼드로처, 즉 가우스 구적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우리가 적분 구간에서의 함수값들을 뉴턴 코테츠에서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우스 쿼드로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적분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구간 내에서의 최적화된 적분점을 찾게 됩니다. 최적화된 함수점을 찾게 되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다음과 같이 트래페조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즉 고차의 식을 적분할 경우에는 트래페조이다 같은 경우 선형으로 근사하다 보니 이와 같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가우스 쿼드로처를 통해서 적분점에서의 적분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음같이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적분 오차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서는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지만 이 부분의 면적이 사실상 여기에서 어느 정도 채워질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에서의 면적도 이 부분에서 좀 더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적분이 수행을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여기서는 1차의 정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선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되고 이걸로부터 적분을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우스 구적법 또는 가우스 르장드르 공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가우스 구적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부터 K 매트리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구적법을 이해할 때에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분을 다음과 같이 원래 식 같은 경우에는 밑변과 에버리지 하이트의 곱으로 나타나져 있지만 이를 다시 가중치와 그 다음에 함수값 더하기 가중치 함수값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의 이 계수 C0와 C1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의미로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우리가 아직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앞에서 이 미정계수법을 활용을 할 때
이 함수값은 사실상 구간 내부에서의 함수값을 정의한다라고 했었는데, 좀 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다리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해당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활용을 하고 우리가 C0와 C1만 미지수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그 경우에 C0와 C1이 기존의 트래페조이달에서의 가중치와 동일한지, 즉 2분의 b-a라는 값을 갖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다리꼴 공식 같은 경우에는 1차의 정확도를 갖는다라고 했었고요. 1차의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상수는 당연히 정확하게 적분할 수 있고, 또 선형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즉 상수이냐, 상수도 적분해보고 직선도 적분함으로써 이 두 개를 적분할 경우에 두 가지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C0와 C1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와 같은 식을 다음과 같이 실제로 적분할 때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 FA와 FB라는 값은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1, 1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C0 더하기 C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실제로는 구간을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1이라는 방정식을 적분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다시 y는 x라는 이와 같은 직선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중심을 0으로 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수를 치환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총 구간의 길이는 b-a로 동일합니다. 여기도 b-a로 동일하고 구간을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b-a부터 2분의 b-a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f에서, 즉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b-a가 되겠고,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b-a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적분을 x에 대해서 적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적분값을 계산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C0와 C1이 2분의 b-a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선형에 대해서는 미정계수법으로 구성한 미지수 값이 사다리꼴 공식에서의 값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구간에서의 함수값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구간 내에서의 함수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C0,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미지수가 되겠죠. 그다음 C1, 또 X1이라는 이 X1이라는 좌표값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미지수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즉 C0, C1이라는 가중값에 대해서 간육값에 대한 미지수, 그 다음에 x0와 x1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미지수, 총 4가지의 미지수를 여러분들이 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4개의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조건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상수도 정확하게 적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형함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물선 x의 제곱에 대해서도, 또 3차 함수인 y는 x 3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와 같은 4개의 방정식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인 경우, 상수인 경우, 죄송합니다. 상수인 경우, 선형인 경우, 포물선인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차 함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여러분이 방정식을 끌어내게 되고 C0, C1, X0, X1에 대한 미지수를 찾아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C0와 C1은 1이라는 값, 가중치는 1이 되겠고요. 위치는 어디서 평가할 것이냐? X0와 X1이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점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2점 가우스 르장드르 공식 또는 투포인트 가우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최종적으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가중치가 현재 1이기 때문에 뭐 1, 1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루트 3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x0와 x1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어떠한 함수를 적분했을 경우에는 3차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두 개의 함수값을 합쳤는데 3차의 정확도를 갖는 적분식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내추럴 코디네이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추럴 엘리멘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actual element에서의 적분 구간을 natural element에서의 적분 구간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로 변환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취함으로써 적분할 거냐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적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적분 구간을 다같이 변환해야 된다는 것도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에 예제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5차의 함수를 동일하게 0에서부터 0.8까지 적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예제와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로 변환해 주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좌표값과 현재 새롭게 변환되는 치환할 수 있는 변수와의 관계식을 알아내셔야 되고 그걸로부터 미소 길이에 대한 관계식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0에서부터 0.8까지 다음과 같은 함수를 dx로 적분하는 식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구간이 바뀌게 되고 함수 x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치환을 통해서 변수를 치환을 해 주셔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dx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나 치환 변수를 통해서 0.4 dx d라고 이 부분을 추가해서 여러분이 계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앞에서 말했지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루트 3에서의 함수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계산한 값이 여기 적어져 있는데요. 0.5와 1.3이 되겠습니다. 이걸로부터 가중치 일식을 곱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정의 같은 경우는 1.6이었습니다. 1.6보다는 좀 더 큰 값이기 하지만 심슨 3분의 1과 8분의 3 공식과 유사한 오차를 갖는 적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우스 쿼드라처를 활용할 때는 내추럴 엘리멘트에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즉 2디멘저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우스 쿼드라처를 적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함수, 우리가 액츄럴 엘리멘트에서 다음과 같이 내추럴 엘리멘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각각의 함수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로 변환이 되고 기존의 함수값은 s와 t, 즉 내추럴 엘리멘트에 대한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자코비안은 빠져 있는데 나중에 다시 자코비안을 포함해서 좀 더 일반적인 식을 유도하는 게 나와 있으니, 즉 K 매트리스 구성할 때 그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좌표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그 다음에 내추럴 엘리멘트에서의 좌표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단일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우스 쿼드러처를 적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가중치와 그때의 함수값, 이때 st라는 포인트는 정해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 점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si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루트 3분의 1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가중치는 그때 1, 1로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제로 다음같이 적어 드릴게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i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적분이 한 번 더 남아있죠. 적분이 더 한 번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중치와 그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에 대한 좌표 값을 최적화된 좌표 값을 도입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가중치, 자, 이 경우도 역시나 WJ라고 하는 부분은 가중치가 1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요. 현재 투포인트 가우스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TJ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나 1과 루트 3분의 1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절점, 여기에 지금 4포인트 가우스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분한다고 하면은 가중치에 대해서 1번 절점에서의 가중치 W1, W1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1과 ST1에 대한 좌표값, 현재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가중치는 역시나 1입니다. 여기도 1 곱하기 1이 되겠고, 가중치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지만 T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절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절점에서의 가중치도 역시 알고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여기서는 4포인트, 즉 4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진 가우스 쿼드러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적분점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부분은 이제 1차식이니까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여러분이 점을 하나만 찍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가중치의 함수는 이 중간에서, 즉 0이라는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하셔야 되고, 그때 가중치는 2로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방금 배웠던 두 개의 절점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x1과 x2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는 1이 되겠고요. 세 개의 절점을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x1과 x3는 플러스 마이너스 0.7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서의 함수값 0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1차원에 대해서 1차 엘리멘트, 1D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D 엘리멘트라고 하면은 1by 1이기 때문에 하나의 적분점이 나올게 되겠고요. 여기는 두 개의 적분이 x, y에 더해서 있기 때문에 4개의 절점, 3by 3니까 9개의 절점, 16개의 절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적분점이 한 개에서부터 총 16개까지 현재 이 테이블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x3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은 x 방향으로 3개, y 방향으로도 3개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우스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다음같이 가중치를 곱함으로써 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우스 적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확도를 한다고 하면, 자, 절점이 하나인 경우에는 1차의 정확도를 갖게 되고요. 절점이 두 개인 경우에는 3차의 정확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3개인 경우에는 5차의 정확도, 그다음에 4개인 경우에는 8차의 함수까지 정확하게 적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뉴턴 코테치 방법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뉴턴 코테치에서는 심슨 1/3 같은 경우에는 3차의 정확도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의 정확도를 갖는 것보다 가우스 일장들처럼 3개의 저점을 활용했는데 5차의 정확도를 갖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적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우스 적분을 배웠냐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K 매트리스를 여러분들이 평가함에 있어서 B, DB,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DX, DY라는 거를 우리가 엘레멘트 도메인으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액츄얼 엘레멘트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아이소 파라메트릭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내추럴 엘레멘트에서의 변수들을 가지고 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B 매트리스 D, 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분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가우스 쿼드러처를 배웠을 때 적분 변수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는 사실상 존재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B 매트리스를 또는 J 값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추럴 엘레멘트에서의 가우스 포인트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티프니스 매트리스를 평가할 때 경우에는 4포인트 가우스 쿼드러처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사절점에 대한 가우스 쿼드러처를 이용해서 K 매트리스를 평가하는 것이고, 뒷장에 이와 K 매트리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잠깐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없으면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에는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녹화된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앞으로 수치 적분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 방법을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적분을 수행하겠다라고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 써드리도록 하죠. 특정 좌표에서의 함수값을 통해서 적분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죠.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가우스 인티그레이션 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 매트리스를 우리가 사절점으로 현재 여기서는 4포인트 가우스 인티그레이션이 되겠어요. 자, 4포인트 가우스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S1, T1이라는 함수점에서의 B 매트리스와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계산해 주시고 반드시 가중치를 도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4포인트 인티그레이션에서는 가중치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 이제 같은 함수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을 했는데 총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중치와 그 다음 함수값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우스 포인트에서 즉 S1, T2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평가를 해주셔야 하고요. 사실 여기 이제 번호가 조금 잘못 매겨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1, T1, S2, T2, S3, T3, S4, T4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그림과 매칭이 바로 1대1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좌표값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좌표값들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오른쪽에서 그림에서는 이게 1번 절점이 되고요. 여기는 2번 절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번 절점 가우스 포인트로 얘기하는 겁니다. 4번 가우스 포인트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B 매트리스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웨이트 꼭 반영을 해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텀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을 해 주셔야지만이 K 매트리스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기타 다른 공학적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적분을 평가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예제 10-4인데요.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문제인데 이 경우에 4포인트 가우스 인티그레이션을 활용하라는 것이고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셔 그 다음에 글로벌 코디네이트는 그림에 나타나져 있고요. 단위는 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께도 주어져 있는데 두께가 1인치로 주어져 있네요. 4포인트 가우스 인티그레이션을 하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가우스 포인트 점을 생각을 하셔서 이 4개에 대해서 함수값들을 각각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중치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뒷장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K 매트리스를 여러분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가우스 적분점에 대해서 각각 BDB, 자코비안, 가중치, B 트랜스포즈 DB, 자코비안, 가중치를 4개의 텀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때 좌표값들은 앞에서 알려져 있던 4포인트 가우스 포인트에서의 좌표값들 즉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플러스 루트 3분의 1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컴퓨터로 수행을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지 손으로 모두 다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좀 버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코비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s와 t에 대한 좌표는 당같이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익스플리시트한 폼을 계산해 두었죠.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s와 t에 대한 좌표는 여기에 이제 좌표를 방금같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씩을 넣어주면 되겠죠. s와 t에 모두 다 넣어주시면은 이와 같은 매트리스 하나가 구성이 될 거고요. 4x4로. 그 다음에 xc와 yc는 내추럴 엘레멘트에서의 좌표 또는 액츄얼 엘레멘트의 좌표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좌표값 나와 있죠. 액츄얼 엘레멘트의 좌표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좌표값은 현재 x에 대해서는 3553, y에 대해서는 2244입니다. 그래서 3553, 2244로 주어지고 이거를 적분해 보면은 다음같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코비안이 1이라는 유사하게 이제 다른 점에서도 현재 자코비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죠. 4개씩.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모든 가우스 포인트 4점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계산해 봤더니 모두 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코비안이 1이라는 이야기는 현재 자코비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은 액츄얼 엘레멘트에서의 면적과 내추럴 엘레멘트에서의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자코비안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서 이제 액츄럴 엘레멘트 자체가 현재 내추럴 엘레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S와 T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보시면은 2가 되겠고요. 여기 길이도 2가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와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사실 2라는 길이를 갖고 여기도 2라는 길이를 갖는데 여기에서의 면적 A가 4고 여기에서의 면적도 A가 4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코비안이 1이라는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이 부분이 제가 액츄얼 엘레멘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매핑을 통해서 내추럴 엘레멘트와 비교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액츄얼 엘레멘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데 실제 문제에서는 현재 여기 이 부분도 내추럴 엘레멘트의 코디네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코비안이 이야기하는 것은 액츄얼 엘레멘트와 내추럴 엘레멘트의 면적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현재 엘레멘트는 면적이 4인 관계상 내추럴 엘레멘트와의 면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코비안이 1이라는 값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하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만 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맨 첫 번째 가우스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추럴 엘레멘트에 대한 가우스 포인트에서 B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B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죠. 즉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는 이기다. 하지만 현재 이게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B1부터 B4까지 각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또 한번 고려를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천천히 따라가 보면은 계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비매트리스를 구성할 때 중복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게 A와 B라는 파라미터가 되죠. A, B, C, D 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은 다음같이 10, 10이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1번 절점에서의 쉐입 펑션에 대한 미분 S 또는 T에 대한 미분을 여러분이 수행을 하셔야 되고 미분을 수행한 이후에
S와 T에 대해서는 가우스 포인트 값을 넣어서 계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0.39, 또 이 부분도 마이너스 0.39가 나오게 되고, 이 값을 이용해서 각각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넣고 계산해 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매트리스가 하나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B1 매트리스를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2, B3, B4에 대해서도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풀다 보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죠. 반복적인 계산을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B 매트리스를 구성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D 매트리스를 곱해 주셔야겠죠. 현재 B 매트리스 하나 계산했고요. 여기다 D 매트리스 곱한 다음에 B 매트리스 곱함으로써 또 이 부분 자코비안까지 평가를 하면서 이 하나의 텀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 대해서 모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각각을 더해 두시면은 K 매트리스가 계산이 되고,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K 매트리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K 매트리스를 가우스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에서 우리가 계산되어 있는 이 K 매트리스로 이후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4개의 절점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알고, 현재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응력을 계산하고 싶은데, 현재 이 가운데 점에서 S는 0에서 또는 T는 0이라는 이 좌표값에서의 적분을 수행하고 싶은 겁니다. 즉 내추럴 엘리멘트에서 이 가우스 포인트, 이 부분에서의 응력 타우 x, y를 계산해 보고 싶은 거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이 동일하게 B 매트리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B 매트리스는 구성할 때에는 이번에는 좌표 값을 0,0을 이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B1부터 B4까지 여러분이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코비안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도 역시나 동일한 식을 통해서 평가해 보시면은 앞에서의 솔루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즉 이번에는 이 자코비안을 계산할 때 0,0에 대해서 평가를 했지만 동일하게 면적에 대한 차이는 4로 일정하기 때문에 자코비안이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걸로부터 앞에서 B 매트리스 구성할 때 반복되는 파라미터 4개를 여러분이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절점에 대한 쉐입 펑션부터 4번 절점에 대한 쉐입 펑션까지 모두 다 S와 T로 미분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역시나 S와 T는 0이라는 좌표값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B1부터 B4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B 매트리스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이 응력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엘레멘트 스티프니 일라스티시티 모듈러스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리스, 그 다음에 절점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B 매트리스는 앞에서 방금 평가를 했죠. 이 부분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D 매트리스,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셔만 알면은 플레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트리스 곱을 수행하게 되면은 응력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이 세 가지 값을 계산할 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K 매트리스를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고요. 스트레인은 여러분이 D 매트리스를 곱하지 않고 이 부분만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사실상 스트레인 매트리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인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소파라메트릭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